네, 이번엔 기록적 폭우의 원인과 앞으로의 비 전망 전문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렇게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온 원인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현재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굉장히 뜨거운 연중 가장 뜨거운 계절이어야 되는데 북쪽에 아주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상층까지. 근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중부지방에 걸리면서 일종의 그 정체 전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남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의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이 비구름대가 만들어진 폭이 좁아집니다. 예. 좁아지면서 굉장히 강력해지죠. 왜냐하면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80년 만에 아주 강력한 폭우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기후 변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겁니까? 일단 지금 모든 현상들이 저는 다 기후 변화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80년 만인데 우리가 이제 통상 기후 통계학적으로 30년 만에 보통 평균보다 한 30% 이상을 벗어나면은 이상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통상 한번 나타나면 80년만, 100년만 이런 기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실은 나타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강수량이라든가 폭염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어제 이제 서울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고요. 그 중에서도 강남 지역 쪽에 비가 더 많이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 중부지방에서도 이제 수도권 중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했는데 서울에서도 서남권 그다음에 동남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대방동을 비롯해 갖고 관악, 동작, 그다음에 강남, 서초 이쪽으로 있는 라인이 가장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는 어제 밤서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거의 한 350에서 420mm 아주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동작에 더 집중된 네. 거죠. 예. 이 정도 비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2011년에 그 우면산 산사 때 일어났을 때 예.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200mm, 300mm 이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시간당 조금 전에 이제 보니까 광명에는 109mm, 동작은 141mm 예. 한 시간에 이렇게 쏟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심각한 수치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기상청에서 호우특보를 낼 때 주의보, 경보가 있습니다. 근데 경보 기준이 3시간에 90mm 이상 내릴 때를 경보를 합니다. 3시간에 90이요? 네, 그러니까 주의보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1시간당 30mm 이상 내리면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40mm가 시간당 넘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80년 만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죠. 보통 우리가 30mm씩 한 2-3시간 내리면 광화문 같은데 물 안 빠집니다. 서울에서는 우리 배수 시설의 이런 여러 가지 그 현황으로 봐갖고는 거의 30mm 이상씩 2-3시간 정도만 내려도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간에 100mm 이상이 내려버리면 이 물은 갈 데가 없습니다. 안 빠집니다. 안 빠지니까 다 근처 인근들이 다 침수가 되고 범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장마 기간에 거의 한 달 동안 올 비가 어제 하루에 다 왔다고도 표현을 하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장마 기간에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400mm 정도 내리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어제 하룻밤에 서울 코아 내린 지역들, 가장 많이 내린 지역들은 350에서 420mm가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강수량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하루 만에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mm가 2-3시간만 계속 와도 감당 못한다 우리 그렇죠. 도시 인프라가 서울이. 그런데 이제 100mm가 넘게 1시간에 온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 도시 인프라 문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전문가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자가 정창삼 교수가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연결해서 좀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창삼 교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삼입니다. 어제 이제 피해 상황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강남 지역에 피해가 좀 집중됐는데 침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도대체 강남 지역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어제 자체는 강우가 많이 내린 게 1차 원인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가 많이 왔던
관악 지역하고 동작 지역 같은 경우는 산이 있어서 산악 효과에서 일반적인 강우 패턴보다 좀 더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 지역이 저지대가 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특히 피해가 컸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저지대인 곳이 아마 또 많이 있을 테고 서울에는 워낙 산이 많으니까 산 밑에도 많을 텐데요. 어떤 차이들이 좀 있는 것입니까? 어제 제가 현장에 8시, 9시에 강남역 부근에 있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게 강남 지역의 평지도 있지만 저지대 쪽에서 보면 높은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들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많이 일어났고요. 네.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산으로 인한 그 산악 효과가 기존의 습기와 더 맞물려서 더 많은 비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강남역에서 이렇게 상황 보시니까 직접 이렇게 목격하시니까 어떻던가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제는 와이퍼를 가지고 아무리 이제 우리가 뭐 해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많은 차들이 몰려 있고, 그다음 지하철, 특히 전기차 같은 것들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경찰이라든가 그 강우 강도에 비해서 배수 체계가 어느 정도는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강남이 좀 저지대고 뭐 항아리 지형이다 이런 얘기도 해서 전에도 이제 예. 침수 피해가 컸었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 시설도 좀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아직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배수 체계는 우리의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큰 길이 있고 작은 길이 있듯이 하수 체계도 지상과 간상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도로가 아무리 잘 뚫려 있어도 막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동일하게 하수 체계도 막히는 구간에서 갑자기 많은 비가 오게 되면 하수가 역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9시쯤 있었는데 예. 한 10시 정도 됐을 때는 그 비가 그치면서 빠르게 배수가 되는 구조를 보면서 우리의 배수 성능이 어느 정도 좀 향상됐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불행 중 그래도 다행인데요. 전문가께 예. 그런 진단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그 서울의 배수 구조, 그다음에 용량 이것은 더 손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계속 비가 이렇게 많이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저희가 원래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하면 네. 방제 성능 목표라는 걸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의 배수 체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배수 관망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작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들은 사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의 방제 성능 목표는 시간당 한 8, 90mm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비가 온 거는 그런 저희가 설계 빈도를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천재,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는 예상 밖의 또 기록적인 폭우였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어제 이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고요. 삼성동 대형 쇼핑몰 코엑스에서는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면서 또 서점에 막 물이 넘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의 천장도 폭우 때문에 이렇게 뚫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도 저희가 도로의 배수 체계도 만들어야 되지만 건물 위에서의 배수 체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 위에 있는 구간, 옥상이라고 하죠. 옥상에 이제 물이 차게 되면 우리가 배수로를 통해서 배수를 하게 되는데 어제 비는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배수로가 그걸 감당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중이라든가 또 물의 특성상 약한 곳을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지하철에서도 생겼고 예. 건물들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체계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체계는 그동안의 그 기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넘어서는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1년 아까 이제 우면산 산사태 그 악몽 같은 모습 그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관악산에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왔다고 했는데 산사태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우려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산사태는 지금 어제 이제 누적된 강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지역은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에서 표토가 아주 얇게 나와 있는 지역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악 지역들은 앞으로 이틀 동안은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자세히 어떤 점을 보면 좀 여긴 좀 정말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징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산사태를 사실 예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산사태 예방 시스템 같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저희 인근 지역의 산이 위험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전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땅울림이라든가 나무의 흔들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사태의 사전 징후로 알긴 하지만 예.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대피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사태의 속도가 시속 30km가 넘게 토사들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대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강남 상황도 앞서 짚어봤지만 물바다가 되면서 운전자들이 아예 차량 본네 뒤에 올라가 있는 사진도 이제 곳곳에서 이제가 포착이 됐는데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차가 물에 잠기고 앞서서 뭐 전기차 걱정된다고도 하셨는데 차량이 침수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운전자가 상황을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도 저희들이 보면 테헤란로드 보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내리막 부분 항상 물이 잠기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50cm라고 하지만 운전자가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못 지나갈 것 같다 그러면 가급적 차량을 가쪽으로 세우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본네트가 낮은 경우는 가다가 침수로 인해서 차량이 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으로 차량을 가쪽으로 세서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차량에서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전 기상청에서 80년 만의 예. 폭우가 아니라 115년 만의 최악의 폭우였다라는 통계를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 동작구가 시간당 강수량이 141mm가 넘어서면서 115년 만에 최고 강수량이었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고요. 네. 어제 서울에 내린 비는 관측 사상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하루 강수량이 381.5mm, 38cm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30cm 자를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의 강수량이 1920년에 354.7mm가 왔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예. 기록입니다. 오늘 밤사이에 최고 300mm 폭우가 더 내릴 것 같다는 또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정창상 교수님, 예. 지금 폭우가 이게 끝이 아니고 더 내린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지금 비가 내린 상황에서 더 내린다는 건데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좀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까요? 특히 제가 우려하는 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 그리고 모레 아침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배수 체계, 특히 물길 쪽에서 이물질들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 가급적 새벽 같은 경우는 안전한 곳에 머무시면서 이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덕대 정창삼 교수에게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예. 아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지금 구조 작업하고 있는 현장도 저희가 봤고, 우리가 점점 대도시에 지하 시설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지하철, 지하 주차장, 상가 등 많은데 이 지하 시설들이 이런 폭우 상황에서 괜찮은 건지 잘 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어제 지하시설에 이제 들어가서 그것들이 제일 걱정이 됐는데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요즘 지하철들을 보면 대부분 물막이판을 설치하거나 입구 자체를 계단을 통해서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설계상에 저희들이 설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앞서 있고요. 네. 가급적 지하 주차장이 상습 침수가 있는 곳은 물막이판이나 모래 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사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피해가 났던 지역이나 피해가 예상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이런 물막이판 설치 작업이라든가 입구를 높게 설계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기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적 폭우에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 센터장님, 115년 만에 네. 최악의 폭우라고 하고 아까 이제 우리 도시 설계는 시간당 80에서 90 정도를 견딜 수 있게 됐다. 근데 이제 어제는 그걸 넘어섰고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까? 지금 현재 기후변화 추세로 본다면 네. 앞으로 이런 비는 더 자주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한 2020년 전후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호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예. 작년 중국의 정저우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당 한 500mm 이상 내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시가지가 다 물에 잠기고 지하철 안에까지 들어가면서 지하철 객실까지 사람 목까지 이 물에 차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도 1년 강수량이 600mm밖에 안 되는 도시입니다. 예. 그런데 1년 강수량을 거의 한두 시간 만에 다 넘어버리는 이런 형태들. 작년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아주 엄청난 홍수들,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미국의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강수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강수량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 기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기온이 상승을 하면은 통상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수증기가 7% 정도가 늘어납니다. 수증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비가 올 때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내년 당장 올해도 당장 내일 아침에 오는 비도 이 기록을 깰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지금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는 시스템들이 그걸 예측을 못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미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데도 이런 게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예측으로 그러니까 모델로 예측을 해서 10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당장 내년, 후년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도시 기반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당 80mm, 90mm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도심의 이런 하수구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완벽하게 작동할 때 얘기고 지금까지 도중에 막혀 있다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데서 좀 검토가 되고 대책을 갖다가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어젯밤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천둥 번개가 어느 때보다 심했거든요. 이거는 전선이 강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둥 번개가 강하다는 얘기 그만큼 정난운이 더 수직으로 발달할 경우입니다. 예. 수직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강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부딪혔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좁은 지역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마주치게 되면은 예. 대기 불안정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 불안 정도가 강해질수록 수직적으로 구름대가 훨씬 더 높이 발달하기 때문에 천둥 번개라든가 돌풍, 예. 어제 같은 경우 돌풍도 많이 불었거든요. 그렇죠. 네. 돌풍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지게 되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서울 동작구에 어제 시간당 141mm 이게 115년 만에 이제 최대치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서울에 381mm 총 이것은 관측사상 가장 많은 수량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지금 중부지방 폭우인데요. 남부지방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게 이제 아주 좁은 지역에 이 정체전선이 이제 장마전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폭염 특보, 남부지방으로 폭염 특보, 중부지방으로 호우 특보, 그다음에 동해안 쪽은 강풍 특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좁은 지역에도 굉장히 다른 성질이 전혀 다른 이런 특보들이 발령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남부지방은 물론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 내일은 오전 중에는 서울이라든가 중부 쪽으로 주로 이제 비를 내리다가 좀 약간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그래서 남부도 일부는 비가 내리더라도 당분간 남부지방 계속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예상되는 이제 모델들이 대개 보면 18일 정도까지 예상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 대개 한 18일 정도까지는 장마전선이 좀 더 남북으로 오르내린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은 이런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서울에 내린 비가 이제 관측사상 최악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만큼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제보다는 좀 적은 건가요? 지금 일단 기상청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300mm 이상 예보를 냈고요. 예. 오늘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 300mm 이상의 예보를 냈습니다. 예. 동일하게. 그러니까 뭐 어제나 차이가 없는 게 기단 차이가 지금 차이가 없고요. 일단 예. 차이가 없고 또 이게 낮에는 좀 구름대가 좀 확산 좀 넓어지지만 폭이 예. 이게 밤서부터 새벽 사이는 좁아지거든요. 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밤서부터는 다시 강해질 오늘 가능성이 밤부터 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강해질. 이제 오후서부터는 서울 지역도 비가 좀 강해질 거고요. 오전은 예. 좀 약해졌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오후부터는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밤서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예. 밤하고 새벽이 사실 더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속수무책인 경우가 예. 많으니까요.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적으로 네.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향 미칠 수 있습니까? 현재 이제 7호 태풍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11일 정도에 하이난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저 홍콩 서쪽으로 그쪽으로 육지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북태평양 고기를 약간 좀 밀어 올리는 효과는 있는데 네. 태풍이나 직접적인 효과는 영향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쪽 지역에 태풍이 상륙을 하면은 한 3일 정도 후에 우리나라로 그 수증기가 유입됩니다. 대개. 예. 그렇다면은 11일 정도에 상륙을 한다면 14일 이후에 장마연선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예.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거는 뭐 제2의 장마다 이렇게 부르나요? 일단 뭐 기상청은 센터에서? 장마는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2차 장마라고 봅니다. 보통 통상 2차 장마는 8월 말부터 9월 초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태평양 고기에 수축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대개 8월 말서부터 9월 초 사이에 2차 장마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을 장마라고 되게 우리가 불렀는데 올해는 이거 이례적인 거죠. 저도 뭐 예보 생활 꽤 오래 했습니다만 예. 처음 보는 현상인데 예. 2020년에 우리나라 장마가 되게 길었던 해에 8월 보름, 그러니까 15일까지 장마 전선이 영향을 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6월서부터 지속됐던 장마의 영향이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7월 24일에 끝났었거든요. 그리고 보름 이상 이제 북태평양 고기에 폭염이 있다가 다시 그 북태평양을 밀어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2차 장마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뭐 기압 패턴이라든가 기상 요소라든가 판단하면 장마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일단 뭐 2차 장마라고 보고요. 만일 다시 8월 말에 북태평양으로 다시 밀어 올렸다가 또다시 내려가면 이제 그때가 뭐 3차 장마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 본다면 이제 뭐 거의 중부지방은 저 큰 더위는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덥더라고요. 아침부터 덥고 뭐 큰 더위는 지나갔다고 하시는데 더위는 어떻게 다음 주쯤에는 좀 괜찮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열대야는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대개 평년도의 더웠던 애들도 대개 한 말복, 그러니까 이제 광복절 이후서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현재 모델로 본다면 8월 18일 정도까지도 중부지방은 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 한번 북태평양이 약간 밀어 올릴 때는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전반적인 추세로 본다면 이제 큰 더위는 이제 중부지방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한 30도에서 33도 내외 정도 예. 이 정도 기온은 뭐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이 폭염이라든가 이런 더위는 이제 중부지방은 지나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폭우 상황은 오늘 밤이 또 한 번의 이제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